안녕하세요. 얄틴의 영화방입니다. 앞으로의 영화 리뷰는 오디오와 자막 위주의 영상이 될 거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혼선을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영상 제작에 참고한 기사들이 있는데요. 이 기사들은 하단 설명란을 확인하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명을 메타로 바꾸고 사업을 확장한다는 발표였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사의 VR 하드웨어 기업이죠. 오큘러스를 활용한 메타버스의 서비스 구축이 목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시간 20분가량의 키노트를 통해서 말이죠. 메타버스, 요즘 한창 회자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메타버스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메타버스를 극한의 상상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며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가상현실을 통해 우리는 영화를 보고 나서 순식간에 다른 공간으로 점프해 카 레이싱을 즐기고 베니스의 멋진 풍경을 VR 회의를 끝내자마자 바로 볼 수 있다고 말이죠. 이 상상들은 넓은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 창조적인 누군가가 구현을 해놓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죠. 이런 꿈같은 가상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말할 수 있다네요.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회의 창출도 될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유튜버라는 직업이 이렇게 대중화된 개념이 될지 알지 못했죠.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앱 덕분에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은 때론 기이해 보이고 그 직종을 둘러싼 몇몇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새로운 크리에이터의 출연이라는 기회도 만들어졌죠. 특히 저는 예술 분야가 기대되는데요. 영상이나 3D로 제작될 작품들을 VR로 본다면 또 다른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이번 페이스북 커넥트 2021 컨퍼런스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경험인 우주여행에서 우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거나 강도 높은 훈련, 더 극단적으로는 목숨을 잃을 위험도 없죠. 영화 퍼스트맨의 한 장면처럼 달 풍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 그 기분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극장에서 본 그 장면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온전한 체험은 아니죠. 우리의 감각 중 눈과 귀 두 가지를 사용할 뿐이니까요. 나머지 기술은 아직 요원한 단계에 머물러 있죠. 메타버스는 글쎄요,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어디에나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은 남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세컨드 라이프나 VR 책과 같은 게임을 비롯한 미디어에서는 오래전부터 상당히 많이 다뤄진 개념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들을 포함해서도 말이죠. 현 단계에서 메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이미 만들어진 네트워크 상호작용을 VR, AR로 이식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VR보다 증강현실, AR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고요.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회의는 한여름에 빤스만 입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좋았던 것 같아요. 가디언즈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목, 페이스북의 폭로, 은닉된 내부 문건은 무엇일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호번의 증언입니다. 그녀는 10월 5일에 미국 상원의원에 대한 증언에서 페이스북이 사람들보다 천문학적 이익을 중시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녀 3명 중 1명에게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고요. 잘못된 정보를 퇴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의 87%가 영어 컨텐츠에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어 중심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와 같은 몇몇 국가에서 인종폭력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기사에서는 블룸버그를 인용하여 미국 청소년들의 페이스북 이용자 감소 그리고 수입을 광고에 의존하는 회사의 문제도 함께 언급하고 있네요. 다만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와 소셜미디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권과 시민평등에 대해 2년간 5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연구 투자 계획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NFT인데요. 메타버스 내에서 활성화되는 많은 컨텐츠는 NFT로 제작될 것입니다. NFT는 쉽게 현실 세계의 비유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경매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는 진품이라는 증명서가 따라오겠죠. 이걸 디지털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위조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증명서는 특정한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어디에서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세간의 이목을 끌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양캣이라는 거 아시나요?
양캣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움짤입니다. 고양이가 무지개를 그리며 날아가는 짤인데요. 이게 해외에서는 상당히 인기리에 사용되고 있는 움짤이에요. 픽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상당히 귀엽긴 합니다. 양캣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움짤 하나가 무려 59만 달러에 판매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원본 오리지널이 아닌 10주년 리마스터 버전인데요. 그래도 움짤 하나가 59만 달러라고요? 이 양캣은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을까요? 거래는 바로 이더리움, 가상화폐로 이루어졌습니다. 3이더. 여기서 이더는 이더리움의 화폐 단위죠. 3이더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300이더에 마감되었습니다. 300이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화 59만 달러였죠. 사람들의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곤 하지만 움짤 하나가 한화 7억 원에 가깝게 팔리다니.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디지털 자산 소유 증명, NFT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거래가 가상화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문제점도 그대로 따라올 거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투기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가상현실은 완전히 분리된 사회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몇몇 게임 기업들이 외치는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플레이해서 돈을 벌자는 이 카피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메타버스를 외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절대 가상현실에서 멈추지 않죠. 실체가 없는 이러한 것들이 현실을 파괴하는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 엄청나게 소모되는 전력과 그에 따른 환경 파괴 말이죠. 2021년 3월 15일자 한겨레 기사의 제목입니다. 7천만 원 돌파한 비트코인, 기후위기 앞당긴다고? 기사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알려진 다른 어떤 방법보다 거래당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기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작성 시점 기준으로 한 달 기준 비트코인이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칠레 전역에서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다고 하네요. 채굴이 이뤄지는 장소 대부분이 석탄 기반 전력에 의존하는 중국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환경 관련 전문 뉴스인 뉴스펭귄의 2021년 2월 15일자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불러온 전력난, 기후위기까지 촉발. 기사는 비트코인 채굴이 미치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와이대 만화 캠퍼스의 기후학자들은 채굴 과정에서 유발되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부 국가들의 연간 배출량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2033년까지 전 세계 기온을 2도씨 높이기에 충분한 규모라는 설명도 덧붙였죠. 마지막으로 BBC 코리아의 올해 10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 기사의 제목은 가을이 사라졌다. 사진으로 보는 변해버린 10월입니다. 10월 초 강릉 대구 등은 일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관측사상 가장 더웠다고 하죠. 네, 저도 그때는 얇은 티셔츠 하나만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주 만에 얼음이 얼기 시작한 거죠. 올해는 유난히 이상기후가 강렬하게 느껴진 가을이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내 피부로 다가오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전 세계 인구의 85% 이상이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자료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광고는 어떨까요? 가상현실 속에서 보는 광고. 블레이드 러너 2049나 고스트 인 더 쉘의 한 장면 같아 상상만 해도 두근두근하네요. 하지만 그것도 조그만 시간이 흐르면 글쎄요, 저는 영화 에드 아스트라에서 달기지에 도착한 브래드 피트의 대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꿈꿔왔던 우주여행과 달리 음료수와 티셔츠 매장이 날 반겨주었다. 지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걸 다시 만나는 거지. 정말로 현실에서 지겹게 보는 것들을 과연 도피처에서도 보고 싶으실까요? 기술은 언제나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선도하는 IT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메타버스에 대한 어두운 시선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그렇기에 오늘은 두 개의 영화를 준비해봤습니다. 2018년작 레디 플레이어 1과 2017년작 더 서클입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 바로 레디 플레이어 1입니다. 해외에서는 트론, 매트릭스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화 중 하나인데요. 이 영화는 매트릭스보다는 트론에 더 가까운 영화죠. 두 영화는 가상현실 중에 게임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원작은 2011년에 발표된 어니스트 클라인 작가의 SF 소설이죠. 때는 2045년. 식량 부족과 인터넷 대역폭 사태로 현실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 게임에 모두가 몰두하는 세상에서 주인공 웨이드 와츠는 퍼시벌이라는 닉네임으로 오로지 오아시스 속 세상에 몰두하는 소년이죠. 웨이드에게 오아시스는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입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오아시스는 인간 상상력을 모두 집약한 듯한 엄청난 게임 세계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게임 내에서 사망하게 되면 그간 게임에서 얻었던 모든 자산이 소실된다는 점이었죠. 영화 속에서 퍼시벌, 웨이드 와츠의 목표는 게임의 개발자인 제임스 할리데이가 오아시스 속에 남긴 3개의 열쇠를 찾아 이스터에그를 얻는 것입니다. 제임스 할리데이는 현재는 사망한 오아시스의 설계자였죠. 그는 열쇠를 모두 찾는 자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넘겨주겠다는 엄청난 유언을 남겼어요. 하지만 모두가 열쇠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도전하더라도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죠. 하지만 웨이드는 주인공답게 현실에 안주하는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할리데이의 일생을 깊게 탐구할 정도로 열쇠를 얻는 데 목표를 두고 있죠. IOI라는 거대 기업은 영화 내에서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아시스에 접속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판매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오아시스 내에서 아이템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가상현실에 미쳐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그를 통해 자신의 캐릭터를 강화하죠. 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끌려와 기계처럼 게임 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현실의 작업장과 똑같죠. IOI의 수장 놀란 소렌토는 이스터에그를 확보하여 자신들이 오아시스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점 기업이 되길 원해요. 가상세계를 광고로 도배하고 과금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그야말로 돈에 미친 듯한 인물이죠. 그리고 첫 번째 열쇠를 얻기 위한 도전, 레이싱 게임에서 오토바이를 탄 여성 캐릭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주인공 아르테미스, 사만다 쿡입니다. 그녀의 목적은 악덕 기업 IOI를 파멸시키는 것이죠. 그녀의 아버지는 게임에 몰두하다 IOI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회사에 끌려가 가상현실의 NPC처럼 일하다 과로사로 사망하였습니다. 그 밖에 엄청나게 험악한 인상의 아바타를 지닌 H, 일본 사무라이의 모습을 한 다이토, 닌자의 모습을 한 쇼라는 캐릭터와 함께 열쇠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IOI에 대항하는 게 가장 큰 스토리 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영화에서 메타버스는 어떤 존재일까요? 겉보기엔 엄청나게 화려하고 재미있어 보이죠. 하지만 주인공을 비롯한 극빈층에게는 현실을 외면하기 위한 인생의 탈출구로 보입니다. 웨이드는 부모를 잃고 이모의 집에 얹혀 사는데 이모의 남자친구란 사람은 아이템을 사기 위해 집 살 돈을 날립니다. 이런 일 과연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영화는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 뒤에 어두운 면을 탐구하고 있어요. 오아시스는 룰이 없는 곳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두가 순수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 그것이 할리데이의 꿈이었죠. 공동 창업자 오그던 모로는 이런 순진한 생각을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자신의 모든 지분을 넘기고 회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집중 공략한 IOI와 같은 초거대 기업이 휘둘리는 가상 공간이 되어버렸죠. 다행히 할리데이가 남긴 이스터에그는 한 사람의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모로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고 할리데이는 결국 진짜 세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영화 끝에 웨이드가 할리데이에게 던지는 3개의 질문은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이 대화 속 의미는 보는 분들이 직접 해석해 보시는 것도 뜻깊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화의 엔딩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스티븐 스필버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역시 진짜 현실, 가상현실의 구분과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사이버 공간 안에 세워진 사회를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삶에서 아바타를 벗어던지고 진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 지극히 당연한 메시지를 말하고 싶었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과도한 열광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겠죠. 투기에 가깝게 이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어두운 면을 보면 더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호호를 떠나 레디 플레이어 1은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 낙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관찰하기 위해 기억해두면 좋은 영화입니다. 이상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영화는 제임스 폰솔트 감독의 2017년작 더 서클입니다. 이 영화는 트론이나 매트릭스, 앞서 말씀드린 레디 플레이어 1과는 달리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실 미래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영화 내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당장 내일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주인공인 메이 홀랜드는 저소득 임시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죠. 그녀는 친구 애니의 소개로 초거대 기업인 서클에 입사하게 됩니다. 서클은 소셜미디어 기업으로 굴지의 입지를 쌓아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클에서 개발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루유를 이용하고 있죠. 메이 홀랜드는 입사 이후 열심히 일한 만큼의 실적 성장을 보입니다.
그녀의 친구 애니는 높은 관리직의 사원으로 보이는데요. 애니의 소개로 건강관리를 받고 회사에서 아버지의 건강관리까지 지원하며 그녀의 삶은 더욱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회사의 CEO인 에이먼은 금요일마다 사원을 대상으로 신기술 발표와 세미나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초소형 카메라 C-체인지를 발표하죠. 상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 누구나 카메라를 볼 수 있고 초소형이기 때문에 발견도 어려운 이 카메라는 세상을 바꿔놓을 거라 에이먼은 말합니다. 세상 모든 곳에 설치될 카메라라고 말이죠. 그녀는 열광적인 회사의 분위기와는 다른 한 남자를 보게 되고 그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회사의 아웃사이더처럼 보이는 남자. 그 남자는 사실 지금의 서클을 있게 해준 트루유의 개발자 타이 라피트였습니다. 어째서 그 유명한 타이 라피트가 유령처럼 회사에 머무는지를 묻는 메이. 그는 지금의 트루유를 활용하는 방식은 개인의 사생활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 모습은 자신이 원하던 미래가 아니라고 답하죠. 지하의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저장소는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기록합니다. 하지만 메이는 지금의 트루유를 통한 사업 전개의 환상을 품고 있었고 이에 타이 라피트는 실망하게 되죠. 업무 중인 메이에게 회사 직원들은 자사의 앱을 활용한 SNS 활동을 권하고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특별한 고민 없이 중마고 친구 머서가 집에 선물한 사슴뿔 샹들리에를 올리게 돼요. 얼마 후 머서는 그녀의 회사 서클로 찾아오게 됩니다. 분노와 두려움을 안고 말이죠. 머서는 그녀가 올린 SNS 포스팅으로 인해 자신이 사슴 도살자라고 불리우며 넷상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토로합니다. 그는 메이의 눈을 보고 말하고 싶어 회사에 찾아왔다고 말하죠. 그에게는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세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메이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해결할 방법은 없죠. 어쩔 줄 모르는 메이에게 머서는 분노와 실망을 담아 그녀에게 말합니다. 난 네가 만드는 세상에서 살 수 없어. 이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여. 이 회사에서 나가기는 하는 거야? 같이 모험도 하고 좋은 것들도 보고. 과거에 넌 용감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어. 이제는 다 카메라와 네트워크를 통해 보고 있잖아. 그렇게 소중한 친구와 연락이 끊어진 메이. 그녀는 심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카약을 타러 갑니다. 카약을 타던 도중 부표 경계선을 넘어 그녀의 카약은 뒤집어지고 말죠. 어디선가 약속한 듯이 나타나는 구조대. 그녀를 구조한 것은 신의 도움이 아닌 어디에나 설치되어 있는 C-체인지 카메라였습니다. 그녀는 C-체인지에 크게 감명을 받고 더 나아가 에이먼의 철학에 깊이 감화됩니다. 로그오프 없이 개인의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을 동경하게 되죠. 그런 그녀에게 에이먼은 24시간 동안 화장실을 제외하고 그녀의 모든 사생활을 C-체인지로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게 되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생중계하는 참사가 벌어지죠. 가족과도 소원해진 메이.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누군지도 모르는 넷상의 사람들과 소통을 이어나갑니다. 상황은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흘러갑니다. 자신감이 붙은 메이의 장밋빛 환상에 이미 브레이크는 존재하지 않죠. 이제는 의무투표도 트루유 계정을 통해 할 수 있게 하자는 메이의 제안. 소름 끼치는 새로운 기술인 소울시커의 등장으로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몇몇의 영화들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화는 다릅니다. 상시 서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사라진 세상,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그리고 그 정보의 악용과 관음에 대한 인간의 어두운 욕망 등 영화 속 세계는 단지 초소형 카메라 하나의 개발만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환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로그오프 없는 투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는 도중 업무 카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더 황당한 건 메시지를 읽었는지 아닌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나요? 이제는 연결조차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저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 아마도 영화 속 애니는 이러한 상황을 끊임없이 겪었을 테죠. 영화는 결말부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명한 명언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하나의 기업이 보안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내부 고발자가 아닌 이상 알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죠. 메타버스를 주장하는 기업들의 더 많은 감시와 우려의 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화 더 서클은 상당히 평이 좋지 않습니다만 글쎄요.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 정도로 박한 평가를 받을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그 오프 없는 투명한 삶이라는 건 우리의 복잡한 속마음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살면서 얽힌 사연까지 알려주지도 않죠. 대체 뭘 투명하게 한다는 걸까요? 성관계 영상이 생중계되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투명한 세상일까요? 체념에 가까운 기묘한 분위기의 엔딩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메타버스가 유행하는 요즘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더 서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메타버스로 과열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두 영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리뷰를 보시고 이게 뭔 메타버스야? 뭐 좀 화려한 거 빼면 지금 인터넷 세상이랑 별다를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네,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 지금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메타버스를 말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는 극도의 추상화 아니면 이미 현실에 있는 것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의문이네요. 하지만 잊어선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단어가 메타버스든 깐타삐아든 간에 단어는 본질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새로운 기술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네트워크 공간에 넘쳐나는 문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에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죠. 큰 거 온다. 네, 바로 이번 달 12일 그렇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서비스 시작일 텐데요. 머리가 온통 디즈니 플러스로 꽉 찬 느낌이에요. 저는 디즈니 플러스의 컨텐츠로 다시 찾아올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심장이 뛰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상 얄틴의 영화방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